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무의 마무리편인 것 같습니다. 교재 101페이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민사특별법이죠. 그 다음 부동산 실명제 관련되는 것, 그 다음 경공매에서 이제 빠르게나마 법령 전체를 한번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재 101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민사특별법으로서 출제되니까 잘 체크하셔야 되고, 주임법을 잘 정리하시고 나면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에서 차이 나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고, 주임법은 상당히 중요하고 생활법률이니까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 단원을 시작하면 그죠? 제목부터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뭔가를 보호해 주잖아, 그죠? 누구를 보호할까요? 일단 보호를 한다는 것은 임차인,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호하니까 옆에다가 편면적 강행규정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만 딱 보면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임차인만 일방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 그랬는데 임차인의 뭐를 보호해 줄까요? 예를 들면 임차인의 딸을 보호한다. 그런 법이 아니겠죠. 임차인의 세금을 보호해 준다. 그런 건 아니겠다. 그죠? 뭐를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권리를. 이러면 너무 황당하고,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뭐가 보호돼야 되겠습니까? 재산. 그래도 되겠다. 제일 입차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보증금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런데 보증금만 보호가 될까요? 오늘같이 비보람 몰아치는데 보증금 내주면서 내일 나가시오. 이것도 참 난감하죠, 그죠? 그래서 뭐도 보호돼야 된다? 기간을 보호해 줍니다. 기간을.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제목이 싹 지나가면 반드시 새겨야 될 것, 임차인에 대해서 뭐를 보호해 준다?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수업을 들을 때는 이렇게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구나, 또는 이렇게 임차인에 대한 기간을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훨씬 수업이 낫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증금과 또 기간이 보호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따라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이 말을 전달할 건데, 여러분들은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과 기간이 보호되는 이 법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1번. 임차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데, 첫째, 임차인이 누구냐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범위 가볍게 정리했지만, 1번, 법인이 임차인이면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 옆에다가 X 딱 표시놓고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법인이라 하면 이런 이야기겠죠. 코롱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얻어가서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코롱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면 이 법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법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동으로 자연인만 보호해 주는구나.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자연인만 보호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외국인은 보호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된다, 안 된다? 외국인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외국인도 보호가 되는데 전제가 하나 있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볍게 지금 듣고 계시죠? 교재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경매편에서도 하겠지만, 경매에 들어가면 심각합니다, 이게. 외국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나오는 수가 있겠죠. 그럼 외국인이 세입자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이 대항력 등을 갖추고 선순위 확정일자를 찍었으면 보증금을 다 회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법도 잘 모르고 하니까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 쉽게 나간다, 안 나간다?
골 때립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나가시오 하면 보증금 내줘 이러고 앉았습니다. 보증금도 발음도 잘 안 되겠죠. 보증금 내주 이러고 앉아가지고 안 비켜주면 경매할 때 골 때립니다. 골 때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죠. 이런 개념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외국인 출입법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음을 경매하는 사람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확인하는가 하면 시, 군, 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그 세입자로 살고 있다가 이사 가는 수도 있고 이사 오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물건을 경매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주택임대차니까 그냥 경매하고 파트가 약간 다르지만 아주 외국인이 보호된다 하면 중요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 외국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보증금을 다 회수하니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보증금이 회수 안 되면 쉽게 비켜준다 안 비켜준다 안 비켜줍니다. 특히 안 비켜주고 있으면 명도나 인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명도 소송을 할 때는 특정인이 분류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죠?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런 게 있어야 특정인에게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외국인이 있으면 이름 잘 적을 수 있다 없다 잘 못 적겠죠. 비키라 소리를 하는 법적인 근거도 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는 보호가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느낌을 가져보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법인은 적용이 안 되는데 되는 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되는 법인 3가지 단 찾았습니까? 대한주택공사 동그라미 지방공사 동그라미 중소기업은 됩니다. 3가지 되는 법인이 있음을 아주 주의롭게 보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매출액 1,500억 미만을 중소기업이라는데 그런 거 적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간 아니고 일단 연매출이 1,500억 미만을 중소기업이라 부르고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이 된다까지 해서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2번 내려오면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목적물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주택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겠죠. 목적물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주택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택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주택은 미등기 건물도 인정해 줍니다. 또 무허가 건물, 공부상, 건축물 대장 등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밑줄 까야 되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적용해 준다. 그래서 주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막연히 그냥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되고 주택에 가면 2층에 대충 지어진 옥탑방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거 무허가면서도 뭐 대충 허름하게 지어진 거죠. 이런 것들도 살림 살고 있으면 보호됩니다. 그래서 다 묶으니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무조건 보호해준다. 일방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사실상 주거용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까지 전달해야 되죠. 여기가 공장입니다. 공장은 공장용지고 여기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숙사에서 직원들이 살림 사는 사람도 있겠죠. 공장에 있는 기숙사 살림 살고 있으면 보호된다 안 된다? 자, 지금 줄을 닦았잖아. 사실상 주거용이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공장에 있는 기숙사는 주거용은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죠?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주거용 하는 개념을 체크하시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때 기숙사를 살림 살 때는 이 공장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살림집으로 개조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임차인 마음대로 개조했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된다. 기억하시고 서울역 앞에 가면 쪽방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게 옛날에는 여인숙 그랬어요. 복도가 이렇게 있으면 방도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 여인숙은 공부상으로는 뭘로 돼 있다?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 살림 사는 사람 많습니다. 쪽방촌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인숙에서 살림 살고 있으면 이거는 보호되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사실상 주거용이면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교재가 나오면 이 주택의 범위 내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많이 연결할 건데 지금은 사실상 주거용은 된다. 일단 크게 이렇게 잡으시고 다방에 있는 주인이 살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다방 같은 데서 주인이 영업하기 위해서 살림 사는 집도 있고 여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주인들이 살고 있는 귀가하는 방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또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주거용이면 사실상 주거용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 체크하시고 2번 미등기 전세도 포함하고 3번
공장이나 창고도 세 놓을 당시에 줄 거야 됩니다.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세 놓은 경우에는 되는데 마음대로 방을 바꿨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제일 하단 4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개조한 때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건의 범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첫 시간이니까 주택에 대해서만 보호받되 주택은 어떤 것들을 주택으로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는데 뭐를 보호해 준다? 보증금과 기간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면 이 조건 안에 들어가야만 보호를 받습니다. 큰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이제 넘어가면 2번 대항력 해서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죠.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가 시작을 하려면 반드시 대항력부터 갖춰야 됩니다. 이 대항력조차를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데 대항력을 잘 모르고 있다 또는 대항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면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대항력이 있어야만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대항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든 반드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대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항력을 갖추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그를 입주라 그랬죠. 주민등록을 요건이라는데 효력이 임대인뿐만 아니라 출조할 것입니다. 상속인, 수정자, 낙찰자, 매수인 등 이 사람들을 싹 묶어서 뭐라 부른다? 제3자라고 부릅니다.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두 줄을 읽었는데 그 말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 대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항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자가 하단에 있지만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 다음 날인데 0시부터 발생하는 것도 판례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이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데 대항력의 효력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림은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팔면은 매도인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집주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집주인을 뭐라 부른다? 임대인 그러겠죠.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세를 삽니다.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임차인 이렇게 부르겠죠.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임대차 계약이라 그러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겠다.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고 임대차 계약이 일어난 상태에서 갑이 이 아파트를 병이라는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아, 있죠. 당연히. 지금 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내 아파트를 못 판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죠? 그러면 매매를 하면 이 병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아파트 주인이 갑이 병에게 아파트를 팔았다니까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병을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다. 새로운 주인이 돌았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신소유자는 이 아파트를 왜 샀을까요? 1. 폼 잡으려고. 2. 살려고. 답이 몇 번? 보통 집을 사는 사람은 내가 거기서 살려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살려고 아파트를 샀는데 가보니까 누가 있다? 임차인, 세입자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 보고 야 나가시오. 내가 샀으니까. 이래 뿌리면 임차인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은 이사와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지금 지나갔지만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말은 보증금 1억과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항력이 있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주장할 수 있다. 뭐를 주장한다? 보증금과 기간을 주장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했죠? 갑에게 지급했지 병에게 지급 안 했잖아. 그죠? 이 사람에게 지급했지만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살 수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힘
그를 대항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임차인이 보호가 되겠구나. 이것도 여러분 느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보호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지금은 새로운 소유자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집을 매매했으니까 이렇게 불러도 되죠. 이 값을 팔았으니까 매도인, 샀으니까 매수인 이렇게 불러도 같은 말이겠죠. 그죠? 시험 지문에서 임차인 어른, 매도인,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지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OX. O 같은 말이잖아 이게 지금 그죠? 매수인 병은 보증금 반환의 채무를 부담한다. OX. O 보증금은 누가 내줘야 된다? 병이. 그죠? 그래서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 할 때 매수인이 누군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은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매수인 이런 말이 들어오면 이상한 소리 하네. X 탁 찍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바로 병이다라는 거 잘 보란 말이에요. 자, 매매를 했으니까 매도인, 매수인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갑이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사망합니다. 숨을 안 쉬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이 됐겠다. 이 정도 느낌 옵니까? 그러면 자식이 하나만 있다고 보고 상속을 받았겠죠. 상속인이 새로운 주인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이게 그죠? 매수인이나 상속인이나. 다시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처분되었습니다. 왜 경매 처분됐을까요? 돈을 못 갚아서. 경매 처분되면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낙찰 받은 사람을 뭐라 부른다? 경락인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임차인 어른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 지금 그죠? 다시 갑이 병에게 아파트를 리해라 줍니다. 왜 줬을까요? 주고 싶어서. 그죠? 왜 줄까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걸 뭐라 부른다? 정려한다고요. 정렬하면 받은 자를 뭐라 부른다? 수정자 이렇게 부르겠죠. 어쨌든 수정자도 제3자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법률 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매수인, 상속인, 경락인, 수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 다 하려니까 귀찮거든. 그래서 이걸 확 묶어서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제3자라고. 계약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 했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때 제3자가 누구냐를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초 단계입니다. 기초. 주택임대차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때 제3자가 누구냐가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방금 줄 것이었죠. 2번 효력. 임대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속인, 수정자, 낙찰자, 매수인 자꾸 이런 말 하려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확 묶어서 이 자들을 뭐라 부른다?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3번 효력 발생일.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 요건을 갖춘 때는 그 이길이 다음 날입니다. 이길 0시부터 발생하는데 그러므로 대항력 발생일에 등기를 신청한 권리자는 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등기를 신청한 자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 1월 1일 이사와 전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가 1월 1일 들어왔다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인정해준다? 1월 2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에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1월 2일. 저당권이 설정되고 등기가 되면 자, 누가 더 빠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항력은 1월 2일 몇 시부터? 0시부터 그 다음날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저당권은 몇 시 아무리 은행이 빨리 문 열어도 오전 9시는 돼야 열겠죠. 그래서 같은 날 등기와 대항력이 이루어지면 누가 빠르다? 대항력이 빠르니까 등기권자가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1월 1일 이사와 전입신고가 일어나고 이날 저당권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이 우선이다? 저당이 우선이다? 당연히 저당이 우선이죠. 대항력하고 같이 돌았더라도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을 잘 보면 나중에 이런 걸 배웁니다. 점유회복이라는 말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 갑이 집주인입니다. 지금 여기 갑이 집주인으로서 있다가 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됩니다. 누군가 낙찰을 받았겠죠. 낙찰을 받는 사람은 보통 경매로 낙찰을 받고는 경매 잔금 대출 같은 거 받아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이 자기 집이 경매 처분되는데 이 갑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나는 이제 우리 집은 경매 넘어갔지만 당신 낙찰받은 사람하고 내가 세를 살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걸 점유 이전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갑은 언제부터 이사 들어왔다? 그 전부터 이사 들어와 있었겠죠. 자기 아파트니까. 그죠? 1년 전에 전입신고가 들어와 있었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병이 달라지면서 병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아파트는 경매 넘어갔지만 내가 돈을 못 갚아서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대로 세 사는 걸로 당신하고 계약하겠소 하고 계약을 하겠죠. 자, 그러면 경매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이 언제다? 경매는 대금 납부하는 날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대금 납부가 되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서 또 세입자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가는 것만 해도 내가 열받았는데 이제 그 새로 낙찰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다시 하는 입장에서 지가 대금도 납부 다 안 했는데 계약한다. 대금을 납부해야만 내가 계약한다. 대금을 납부해야만 계약하죠. 왜 아직 자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계약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금을 납부합니다. 대금을 납부한 걸 보고 그래 이제 나는 여기서 세 살게. 왜 이사를 못 가나 하면 애들 교육 문제가 있으니까 세 살게 하면서 그 사람이 대금을 납부할 때 주로 어떻게 한다? 은행에 대출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당권이 설정되고 니하고 내하고 오늘 새로 계약을 했잖아. 그죠? 이 사람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그쪽 지금 그 말이잖아요. 1월 2일 이사와 전입신고가 저당권이 같은 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대항력은 누가 저당권이 먼저 빠르잖아. 그죠? 이 물건이 다시 경매 처분되면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 못하니까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이 경매 넘어가가지고 한 방 팍 맞았는데 어쨌든 어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세를 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택이 다시 경매 넘어가는 수 있겠죠. 그걸 다시 재경매가 일어난다고요. 왜 그러냐면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다시 경매 넘어가는데 나는 벌써 살기는 몇 년 전부터 살았다. 2년 전부터 살았죠. 그래서 이사와 전입을 다 갖추고 살다가 다시 집이 경매 넘어가면서 뭐 했다? 새로운 낙찰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니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보증금 받지 말고 나가라 이러면 두 방 맞는다니까요. 앞에 한번 맞았고 두 번째 또 띵 맞아버린다니까요. 그죠? 지금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날짜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와 전입신고와 저당권이 같은 날 들어오게 되면 대항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을 익히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경매 편에 가면 이제 자세히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느낌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라는 말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입니다. 한계 지금 이야기 다 했습니다. 5번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 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대외적으로 내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요라고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것을 공시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사와 전입신고가 공시하는 방법인데 이사라는 것은 가서 문 열어봐야 알죠. 문을 열어봐야 이 사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 열어보려고 띵동 하면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대항력 갖췄습니다 하고 살림살이 확 보여주는 경우가 잘 없죠. 띵동 하니까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문 안 열어주는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사와 전입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이사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이게 그죠? 정확하게 언제 들어왔는지도 알기도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시는 무엇으로 공시한다? 전입신고로서 공시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날짜가 그날 이사 온 걸로 대체적으로 봐준다고요. 그러면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하겠다라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A동 101호로 해야 돼요. 아파트가 A동 101호인데 어쩌다 보니까 A동 1101호로 했습니다. 요 일자 하나 더 들어갔죠. 일자가 왜 들어갔는가 하면 오늘같이 추운 날에 전입신고하러 가가지고 A동 101호를 적어야 되는데 볼펜이 잘 안 나오거든 그죠? 그러면 내가 옆에 막 이렇게 적어본다고 여러분 주문 쳐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 쭉 꺼여가지고 1101호로 해버렸어. 그죠? 원래는 101호를 하려고 그랬는데 볼펜이 안 나오는 바람에 1101호를 했는데 이 주택이 경매 처분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죠? 왜 안 해주는가 하면 자 을이 A동 101호인데 뭐 볼펜이 안 나오는 바람에 1101호로 잘못 적었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시오. 만약 인정을 해준다면 이 물건을 낙찰받은 경락인은 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면 대항력이 있으면 이 보증금 1억을 자기가 물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낙찰 안 받았을 거예요. 왜 돈 1억을 더 물려주고 받아봐야 더 도움이 안 되니까.
대항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러 가는데 A동 101호의 주민등록을 떼보니까 A동 101호에 전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잖아. 저 사람은 1101호를 했다 그랬잖아. 그죠? 무슨 사연으로 볼펜이 안 나오는 바람에. 그러면 101호에 아무도 없구나 하고 이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어리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볼펜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원래는 101호로 한 거야. 라고 인정해 준다면 이 병은 돈을 1억 내놔야 된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제3자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잘못되면 절대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30년이 된 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판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인정할 수는 없다. 이야기 됐는데 그런데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적었다. 또 이래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101호로 정확하게 했어. 근데 공무원이 옮겨 적으면서 1101호로 잘못 적었다면 이거는 또 인정해 준다. 그래 이제 판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착오를 했을 때는 인정해 주는데 공무원이 나오더라도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라도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원래 A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계동 17번지 무슨 아파트 A동 101호 이렇게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내가 딱 하니까 관계 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상계동 17번지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니까 상계동 27번지로 다음 달부터 바뀌니까 17번지로 하지 말고 27번지로 해서 101호로 전입신고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세입자라도 내가 상계동 17번지 101호로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다음 달부터 주택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지번이 변경되니까 27번지로 하세요 하면 그렇게 말 안 들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27번지 101호로 했는데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될 때 그대로 상계동 17번지였다면 이거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또 안 해준다 이래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분통 터지는 판례예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공무원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걸 다 따라가지 그걸 안 할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경매 처분되는 당시에 그대로 있었다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30년 된 판례들이 쫙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어디서 듣는다? 민법에서 다 공부를 한다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지금 가져줍니다.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다가구는 집원만, 다세대는 집원의 동호수까지 신고해야 되고 따라서 다가구에 다세대로 용도 변경을 하면 동호수를 기재하여 반드시 변경 신고합니다. 3번 임차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이게 전부 다 판례들이죠. 지방에서 고3짜리 딸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그런 시절이죠. 고3짜리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서울대학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하고도 저 우석의 대학이 있거든, 그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딸이 합격을 하면 방 한 칸 얻어줘야 되겠죠. 원룸이나 이런 거. 그러면 고3짜리 딸은 미성년자잖아, 그죠? 그 미성년자 이름으로 계약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엄마가 아빠가 전입식 계약을 한다니까요. 원룸 보증금 3천에 뭐 월세 20만 이렇게 하겠죠. 해놓고 전입신고는 누구가 된다? 딸내미 것만 오늘로 두더라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고. 그 전입신고에 대해서 되나 안 되나 하는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 등의 전입신고도 인정해준다. 4번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기고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 대항력은 어떻게 된다? 인정할 수는 없다. 그죠? 자, 어떻게 됩니까? 가족의 주민등록 남기고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에 대항력도 인정되는데 이건 이런 이야기죠. 지금 여기 어리 임차인입니다. 가족이 4사람,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 있고 임차인이 계약했겠죠. 이 사람이 어리예요. 그런데 직장관계로 갑자기 전라도 전주로 전출을 가야 됩니다. 가족들은 교육도 하고 엄마 직장도 있으니까 이사 가기가 안 쉬울 때도 있죠. 그래서 임차인만 주소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대항력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자녀나 가족의 주민등록도 인정해준다. 그런 내용들이 전달됩니다. 제일 밑에 방금 이야기했죠. 5번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부가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빠가 이름 계약했다 이 말이에요. 하더라도 임대차 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효한 공시방법 전입신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가 지금 출발한 거예요. 자, 많은 이야기가 대항력에 진행되었고 이 대항력에 관련되는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또 대항력에 관한 문제를 못 알아듣거나 틀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다니까요. 대항력이 있어야만 이 법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선생님, 우리가 뭐 아니면 친구가 새를 사는데
얘 집이 경매 넘어간대요. 그럼 얘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보증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쉬는 시간에 가끔 질문을 하잖아. 그죠? 질문하는데 가장 기본이 이사와 전입신고가 돼 있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이래야 이제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어느 동네입니까? 제가 이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무슨 질문하는 사람이 그런 수준도 그렇게 딱 들어보면 무슨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질문한다고 안다니까 지금. 거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을 알아야 최우선 변제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역 의정부인가 남양주인가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썩어라. 아이고 질문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자기 일이나 잘하지 친구인지 뭔지를 알아보러 왔다고 묻는 게 지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벌써 수준을 탁 안다니까 벌써 그죠? 지역이 어딥니까? 하니까 남양주인가 의정부인가. 그렇죠. 그건 또 이해간다. 뭐 남양주나 의정부가 경계가 애매하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전입신고 했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질문을 안 해야지. 그죠? 대항력부터 있어야 뭐가 시작이 되는데 대항력조차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질문한다는 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서로가. 그죠? 그래서 어설프게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면 인상 팍 써요. 커피 덜덜덜 떨고 가지고 묻는 게 수준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 그 수준이 되는 질문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죠? 좀 있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하는데 상가임대차법은 서울에서 보증금이 4억 미만일 때만 보호받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는가 하면 그 범위를 모르면 상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공부를 한 사람이 질문을 하려면 지금 이 사람이 그 식당은 영업하는 장소잖아요. 평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평촌이 경기도 안양이다. 그럼 거기서 하니까 이 사람이 보증금은 보호받겠습니까? 또는 주인이 나가라 하는데 나가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질문을 하려면 보증금이 얼마입니다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몰라. 보증금 얼마입니까? 모르겠는데요. 지역은 어딥니까? 아까 했죠. 남양주인가 의정부인가. 뭐. 아이고, 그래 같이 이야기할 수준이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뭐를 강조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주택임대차가 진행되려면 뭐부터 있어야 된다? 대항력부터 갖춰야 한다. 그죠? 대항력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자가 지금부터 뭐를 보호해준다? 보증금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보증금 보호해주는 제도 첫 번째가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이제 보증금을 보호해주는데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무엇입니까 하면 대항력은 기본입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인을 찍으면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합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인데 이때 후순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순위에는 대항할 수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근데 좀 이따가 최우선 변제권이 나올 때는 그때는 후순위가 아니고 누구보다도 먼저 우선해 줍니다. 그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변제권은 누구에게 우선한다?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는 권리인데 1번 요건 정리되어 있죠. 효력, 경매 또는 공매 시 거기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경매 공매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봐요. 후순위라 그러잖아 지금.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습니다. 핵심 단어 후순위 그 다음에 보증금 전액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대항력을 갖춘 자가 대항력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했죠. 이사와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는데 그때 확정일자라는 말은 이런 뜻이겠죠. 이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보증금 뭐 얼마, 저기 1억이죠. 임대인 나타났네. 가억, 임차인 얼, 보증금은 1억에 2년간 살겠다라는 계약서가 나오면 이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딱 받는 게 확정일자인입니다. 도장을 확대를 딱 하면 도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번호는 12356번 2014년 12월 25일 날짜 찍고 그리고 무슨 등기소에서 받았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습니다. 또는 무슨 주민센터를 뭐라 그러죠? 동사무소에서 받았다. 또는 공정인 사무소에서도 찍습니다. 확정일자 찍는 장소도 시험에 잘 나와요. 등기소, 동사무소, 공정인 사무소에서 도장을 탁 받으면 요 도장 찍은 날이 언제다? 12월 25일이잖아. 그죠? 이날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보증금 전액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일자 찍어야 된다는 걸 임차인들도 웬만하면 다 압니다. 이제 워낙 이렇게 많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니까 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이게 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지금 보증금 2억에 세입을 전세를 들어갑니다. 보통 전세 들어갑니다. 그러지만 그게 임대차잖아. 그죠? 보증금 2억에 들어가는데 요 임차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보증금 2억이 전 재산인데 만약에 이 아파트에 보증금 2억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못 받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아파트를 중개한 여러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중개한 사람이면 이렇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 2억 전세 보증금에 들어가는데 전재산이다 이거죠. 전재산이니까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지금 확정일자 방금 배운 대로 확정일자 받아라 그렇게 말한대요. 또 확정일자 받아라. 그래 확정일자 받아라. 만약에 이 전세보증금 2억이 내 전재산인데 이걸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두 번은 확정일자 받아라 이랬대요. 같은 대답이에요. 지금 확정일자 나오니까 전부 확정일자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확정일자만 받아라 이러면 무책임한 소리 하는 겁니다. 왜 무책임한 가면 내가 보증금 2억에 들어가는데 여기 1번에 저당권이 1억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2번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확정일자만 찍는다고 내 보증금 2억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찍어라 이러면 무책임한 소리 한다니까 지금. 그죠? 막연하게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제가 있다 그랬지만 저당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지. 그런데 무조건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래 이야기하면 무책임한 소리다 그랬잖아. 그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대답이 안 나왔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말하다시피 확정일자를 찍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세 번째,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법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중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 가지 설명할 줄은 알아야 돼요. 지금 대답은 확정일자 받아라만 나왔잖아요. 그죠? 보통 2억이 금액이 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확정일자 받으세요.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택보증보험은 잘 안 들어보시죠? 왜 안 들어보는가 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할 수는 있는데 방법은 있는데 방법이 뭔가 하면 내가 2억에 들어가는데 주택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2억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대략 한 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월 경비 한 200만 원 넣고 가입을 하면 만약에 이 집이 경매 처분되거나 어떻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내 보증금 2억부터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죠. 단점이 뭐죠? 경비가 들어가요. 월 200이 아니고 보증받는 기간 동안에 약 20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가요. 200만 원 경비가 세잖아 사실은. 그죠? 경비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단점이 그럼 보증보험 회사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월 보험료, 연보험료 한 200만 원 받고 2억을 책임지려면 이 물건이 안전한 물건이어야 된다, 불안한 물건이어야 된다. 안전한 물건일 때만 보험을 받아주겠죠. 그럼 어느 정도 안전해야 되는가 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야 되고 들어가는 보증금이 아파트 시세의 80% 정도 금액 미만이어야 되고 하는 보험회사의 조건이 있다고. 그럼 보험회사 조건을 다 따라주면 차라리 확정일자 찍는 게 훨씬 낫는데 미쳤냐?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근데 실효성은 없지만 확정일자든 전세권 설정 등기든 보증금 안 내주면 소송도 가야 되지만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탁 돌려주니까 일단 장점도 있죠. 그래서 세상살이의 모든 규제는 장단점은 있는 거예요. 장점은 있지만 일단 실효성이 많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보증보험이라는 건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은 할 줄은 알아야지. 선택은 자기가 하더라도. 그죠?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오는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참 심각합니다. 경비도 한 2억 같으면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200만 원 좀 경비도 들어가는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좀 해주세요 하면 집주인 갑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자기가 세놓으면서 보증금도 2억 받았잖아요 지금. 근데 전세권 등기해주세요 하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전세권 등기는 제한 물건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내 물건에 대해서 내가 비록 세를 주지만 제한해 두는 걸 안 좋아한다고 집주인은.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면 세수한 임차인이 집주인을 한번 만나야 되잖아. 그죠? 인감을 받아야 되니까. 빈손으로 간다. 바카스 한 박스 들고 가야 된다. 바카스 한 박스 들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 좀 해주세요. 이래 또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 바카스 한 병 받은 죄로 억수로 싫지만 그래 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억지로 승낙 받아요. 그래서 인감을 떼가지고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하면 경비가 또 한 200만 원 들어가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데
차비는 빼고 지금 등기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200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 하고 이제 2년쯤 살았다고 칩시다. 이제 다 끝났으면 이사 나갈 때 됐겠죠. 나갈 때 돼가지고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면 집주인이 반드시 무슨 말 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했나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말소하러 가야 됩니다. 법원에 가는 차비는 빼고 일단 말소하는데 경비 들어갑니다. 말소 경비 대충 한 10만 원쯤 들어가요. 그럼 말소를 하면 등기부에 말소했다고 줄 다 끊는 등기부를 하나 떼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또 집주인한테 가요. 또 바카스 한 박스 사, 이번에는 두유 이런 거 한 박스 사가야 돼요. 두유 한 박스 사가지고 또 주인한테 가서 이제 말소했어요.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집주인이 그 등기부를 한 10번 더 쳐다봅니다. 가짜인지 아닌지 싶어가지고. 그리고 10번 좀 쳐다보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년 살다가 나가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가 말소했다가 등기부는 구질구질하게 해놓고 이런 소리 한마디 듣고 그래서 이제 보증금 2억 돌려받습니다. 이게 전세권 설정 등기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비해서 확정일자를 찍을 때는 집주인의 허락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바카스값 안 들겠죠? 두유값 안 들죠? 그 다음 경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600원. 그죠? 그럼 600원이니까 경비도 아니지. 그죠? 여기 보면 동사무소나 등기소는 600원, 공정인 사무소는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니까 경비도 아니지. 그리고 나갈 때 말소 같은 거 해야 될 이유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후순위에 우선하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만큼의 큰 효과가 있으니까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빗대서 한 거예요. 집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되지요. 집주인은 싫어하는데 억지로 허락받아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말소해야 되지요. 경비 들어가지요. 그런데 아무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좀 전에 했다시피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어차피 2번 전세권자는 1번보다는 밀리는 거예요. 그럼 효력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확정일자만 찍어야 될 문제도 아닌 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세 가지 방법은 있는데 세상살이에서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집주인이 안 내주겠다 이러면 뭐 죽이지 않는다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뭐 죽여서도 될 문제도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고 이 확정일자에는 후순위 권리에 우선한다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것만큼의 효력을 가져가잖아. 그죠? 근데 장단점은 있다 그랬죠. 나중에 경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확정일자를 찍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니까 이게. 그죠? 그런 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그때 확정일자에는 후순위 권리자에 비해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다. 지금 전액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타워 팔레스라는 아파트가 제일 비싸다요. 타워 팔레스가 한 30억쯤 되는데 거기에 전세 들어가면 한 20억쯤 하겠지. 뭐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타워 팔레스에 20억의 임대차를 들어간 사람은 확정일자를 찍으면 전액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대체적으로 지금 고개 살래살래 흔들잖아. 그죠? 받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는 누구에게만 적용한다? 살림만 살면 보호해주잖아. 타워 팔레스는 안 해준다. 이런 기준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그 다음 확정일자를 찍으면 20억이라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장해줍니다. 지금 고개 살래살래 흔든다는 사람은 마음 고쳐 먹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살림만 살면 보호해주고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에 대해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장받는다고 줄 거잖아요. 지금 책에다가. 그죠? 이런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 하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최고로 비싼 임대차를 얼마에 사는가 하고 지금 어떤 자료에 보니까 86억에 사는 사람이 있대요. 세를 사는 사람이 주택인데 뭐 어떤 집이겠나 모르겠는데 그죠? 86억에 사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합니다. 살림만 살면 보호해준다 그랬잖아. 보증금이 얼마라는 말은 안 했잖아 지금. 그죠? 살림만 살면 보호해줍니다.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확정일자 찍으면 우선 변제권 당연히 인정해줍니다. 그 대신에 86억에 사는 사람은 뭐 어떤 권리는 없을까요? 최우선 변제권은 안 되겠죠.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보증금일 때만 되니까. 그죠? 근데 오히려 한 80억 정도에 사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적용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해보면. 그 다음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에 우선해주는 확정일자는 이 사람이 매매가 일어났을 때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니까요. 팔았는데 확정일자 찍어놨으니까 야 우선 변제권 내부터 보증금 돌려주시오. 이런 말 주장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금 체크했지만 확정일자는 언제만 주장한다? 경매 공매 시에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체크하셨죠? 그 조문 하나하나의 강의점들을 조율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놓치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확정일자에는 지금 체크하셨죠? 경매 공매 시에. 그죠? 매매 시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경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권리. 그래서 굉장히 큰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번 효력 발생일 우선 변제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인데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그죠? 그래서 효력 발생일 보셨고 4번 우선 변제권의 성계라는 단원이 들어옵니다. 일단 우선 변제권의 성계 별표 딱 해놓고 첫째 줄 1번 이래 갑니다. 다음 각호 금융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동그라미 해놓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성계한다라는 조문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으니까 이거는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우선 변제권의 성계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요즘 여러분 전세란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세 대란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전세 물건이 없대요. 그럼 전세 물건이 없으면 당연히 전세금이 올라가겠죠. 그죠? 전세금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하면 아파트 시세가 3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까지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5천만 원만 더 주면 살 수도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세란이 막 일어나니까 만약에 1억 5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1억을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그럼 1억을 더 구하려면 대체적으로 대출을 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출을 내는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굉장히 비싸. 어느 정도 비싼가 하면 대략 한 7.5%까지 받았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얼마다? 7.5%. 지금 연금리가 2%가 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7.5%나 이자를 받는 거라.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받는데 하니까 금융기관이 내가 1억을 빌려줬다가 만약에 회수를 못하면 금융기관이 손해볼 확률이 높잖아. 그죠? 손해볼 확률이 높으니까 이자를라도 많이 받아야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이 서민들이 빌리는데 자꾸 이자가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정부에서 안 되겠다. 이제는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1억을 해줬다면 그 1억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성계하게 해주겠다. 그럼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면 은행이 그 자기가 빌려준 1억만큼은 뭐 확정일자를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듯이 금융기관이 성계를 하도록 해주면 이런 위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얼마까지 내려왔다? 한 3.5%까지 내려와서 비슷하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금융기관 등이 하고는 뒤에 어떤 금융기관인데 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금융기관이 양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주교재에 나올 건데 옆에 금융기관 옆에다가 신협 X, 마을금고 X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융기관 뭐 국민은행, 제일은행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 정작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협이나 마을금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실험용으로는 업무용으로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하면 동그라미 2번 이런 우선 변제권을 성계한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 지금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경우 3가지. 기억, 임차인이 3조 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대항요건 상실 밑줄 긋고 니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면 밑줄 긋고 디귿, 민법 621조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면 이때는 금융기관이 성계받을 수 없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한마디로 싹 다 묶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항력이 없어지면 인정 안 해준다. 그죠? 그래서 이거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5번 관련되는 판례, 지금은 뭐 인문과정에서 판례까지 짚어야 될 내용은 없죠. 또 민법에서 다 할 거니까 천천히 보시고 이제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4번입니다. 별표.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우리는 이걸 일명 뭐라고 부른다? 최우선 변제권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선 변제권을 열심히 공부하셨고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가고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대항력을 갖춘 자가 대항력은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소액 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기타 권리자에 우선합니다. 그 기타 권리자에 우선하니까 이 기타 권리라는 말은 선순위냐 후순위를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해주겠다. 그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해주니까 이를 뭐라 부른다? 최우선 변제권이고 조건이 대항력을 갖춘 자가 대항력은 지금 열심히 설명했고 소액 보증금일 때만 보호받으니까 소액 보증금이 얼마냐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4번 1번 내려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자 보증금 전부라 그랬습니까? 일정액이라 그랬습니까? 일정액을 이런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은 갖춰야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임금 우선 채권과는 동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나중에 이제 경매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건이 소액보증금인데 소액보증금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른쪽에 표 있습니까? 오른쪽에 표를 보니까 제일 밑에 2014년 1월 1일 찾았습니까? 지금 이거 현재 거니까 현재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고 서울에서는 얼마죠?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까지를 최우선 해주겠다. 자, 그러면 소액보증금은 서울에서는 얼마? 9,500 이하일 때 얼마? 3,200까지 최우선 변제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기도 하지만 여기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권역, 그리고 광역시, 기타 지역이 있는데 최소한 서울 것은 무조건 기억해놔야 됩니다. 서울에서도 살고 있다는 전제도 있지만 시험에서도 서울을 위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기타 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크게 물어야 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서울 것은 무조건 기억해놔야 돼요. 9,500일 때 3,200까지. 그 다음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과밀권역은 얼마? 8,000일 때 불러주세요. 8,000일 때 얼마까지? 2,700까지 최우선해 줍니다. 광역시 김포, 용인, 안산, 광주 얼마지요?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2,400까지. 그 다음 나머지 기타 지역은 거기 보면 4,500일 때 1,500까지입니다. 4,500일 때 1,500까지를 최우선 변제해 준다. 서울 것은 다시 2천만 원이죠. 2,400이 아니고 2천만 원까지. 자, 여러분 여기 숫자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9,500일 때 3,200, 8,000일 때 2,700, 6,000일 때 2,000, 4,500일 때 1,500이니까 요 숫자가 조금 어렵거든. 30%좀 되는구나. 이렇게 맞추면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30%까지를 뭐 해준다? 최우선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30%로 딱 맞추면 숫자가 그래도 눈에 좀 보이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이죠. 이 대학력을 갖춘 자가 서울에서 9,500 이하의 보증금이 있다면 3,200까지는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겠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다. 그죠? 그럼 이 표를 읽을 줄 아는지를 물어봅니다. 서울에서 1억의 보증금 사는 사람 있다 없다? 있겠죠. 서울에서. 최우선 변제 얼마까지 될까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지금 이 표를 보면서 대답합니다. 서울에서 8천만 원의 전세 사는 사람도 있겠죠. 최우선 변제 얼마까지? 3,200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천만 원이니까 대략 한 3천 안 됩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9,500 이하이면 무조건 3,200까지 된다. 지금 그 취지입니다. 다시 서울에서도 보증금 3,200에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겠죠. 3,200에 뭐 보증금 3,000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200에 사는 사람은 최우선 변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3,200 전액을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다시 서울에서도 보증금 1,500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최우선 변제 얼마까지? 그건 1,500이지 3,200을 해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는 느낌이 왔죠. 이 최우선 변제권이 시험에 안 나오면 몰라도 그죠? 나오면 이제 이 표를 딱 주고 무조건 묻는 게 두 가지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 최우선 변제권의 첫 번째 조건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해줍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분의 1의 범위라는 말을 설명을 하려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은 그리지 말고 따라 듣습니다. 그냥 이 지역이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고 탁 던질 때는 최우선 변제를 묻는다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를 반드시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 주택이 경매 처분되기를 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억에 경매 처분되었는데 여기에 세입자가 두 사람이 살아요. 9,500에 두 사람이 산다고 칩시다. 그리고는 시험에 묻기를 이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답이 얼마? 질문 하나 듣겠습니까? 서울에서 살고 있는 주택에 지금 이 아파트 주택이 1억에 낙찰됐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두 사람 있어. 9,500, 9,500에 얼마씩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답은 이렇게 나가야 되죠.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1억이 낙찰됐더라도 얼마? 5천만 원 가지고 최우선 변제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최우선 변제를 하는데 지금 원래 9,500이면 3,200까지 된다고 들으셨잖아. 그렇지만 5천 가지고 3,200, 3,200 둘 다 주면 6천이 넘잖아 지금. 돈은 5천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나누기 2를 하면 2,500씩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게 배울 수 있는 것. 지금
9,500일 때 무조건 3,200을 최우선 변제 받는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그죠? 여러분이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내가 지금 9,500에 뭐 대항력을 갖추고 들어가는데 최우선 변제를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책을 딱 펴놓고는 9,500이니까 무조건 3,200원 됩니다. 하면 3,200원 됩니다 했다가 나중에 얼마 받는다? 2,500 받으면 700만 원 물어내야 돼, 중개업자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최우선 변제는 전체 낙찰 금액에서 최우선해 주는 게 아니고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최우선 변제 줍니다. 왜 이렇습니까? 굳이 묻는다면 이 집이 경매 처분되었다라는 말은 1번에 저당권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최우선 변제를 기타 권리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해줘버리면 1억에 대해서 3,200, 3,200, 6,400 다 해줘버리면 국민은행이 불이의 손해를 보는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돈 잘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 금융기관 보고 네가 손해봐라. 그럴 수는 없다니까요. 만약에 최우선 변제가 3명이면 1번 저당권자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생겨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질서가 절단 나버립니다.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네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래 되면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빌려줄 리가 없죠. 그죠? 경제가 절단 난다니까. 그죠? 그래서 금융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전체 금액이 아니고 얼마의 범위 내에서만 해준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해준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상가임대차도 최우선 변제는 얼마일까요? 2분의 1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3분의 1에서 원래부터 여러분들 시험부터는 2분의 1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해준다. 이거 하나 일단 잡고 두 번째, 최우선 변제에 관련되는 것이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물어야 될 거 2분의 1의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자, 선순위 담보 일자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역시 아파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러분이 멀리도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지금 14년 지금 12월이죠. 12월 1일 보증금 9,500에 이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갑니다. 전세를 들어가는데 이 아파트에 가보니까 2000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언제? 2014년 12월 1일이면 이달 초죠. 이달 초에 서울에 있는 뭐 여기 종로라고 칩시다. 종로에 있는 아파트에 보증금 9,500에 들어가니까 등기가 언제 돼 있다? 2000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위험한 주택이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그죠? 9,500에 들어가는데 1순위 저당권이 500만 원 좀 있으면 내가 이거 500만 원 해주고도 내가 보증금 받는데 큰 지장 없겠죠? 최소한 아파트가 한 2억은 안 되겠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 2억이 되니까 그래도 9,500에 전세 들어가잖아요. 근데 1번에 얼마가 있다? 국민은행에 500만 원 설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이건 이 정도는 불안한 아파트는 아니죠. 자, 그러면 공부한 여러분에게 이 사람, 여러분은 최우선 변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부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2014년 이달 12월 1일 날 서울 종로에 있는 아파트에 9,500에 전세를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2000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더라고. 자, 그러면 나는 최우선 변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얼마? 답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최우선 변제를 공부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최우선 변제는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선순위 담보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선순위 담보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담보가 언제 돼 있다? 2000년 1월 1일이에요. 거기 표 봐요. 자, 표를 보면 오른쪽에 2000년 1월 1일이면 서울에서는 얼마일 때 얼마까지입니까? 아, 제가 지금 말 잘못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이러니까 지금 그래 됐구나. 2014년 1월 1일 합시다. 2014년 1월 1일. 자, 다시 수정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이달 초죠. 여러분이 9,500에 저기 아파트 이사를 들어가는데 2014년이 아니고 2010년 합시다. 2010년. 2010년 4년 전에 국민은행에 500만 원 설정돼 있으면 이 아파트 위험한 아파트다, 위험하지 않다. 크게 위험하진 않죠. 자, 내가 지금 이사 들어가는데 9,500에 들어가니까 거기 선순위 저당권이 2010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입니다. 그 표를 보면 2010년 1월 1일이면 서울에서는 최우선 변제가 얼마일 때 얼마죠? 아, 표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6천만 원일 때 얼마? 2천만 원까지 표시하셨습니까? 표시해놓고
자, 그때 국민은행이 이 집을 저당해 줄 때는 6천만 원일 때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되던 시절인데 지금 내가 들어가는 보증금은 얼마다? 9,500이면 이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니까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것. 9,500일 때 3,200이 무조건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이 범위가 되더라도 선순위가 담보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돼. 왜 그러면 국민은행이 이 집을 평가해서 담보해 줄 때는 6천만 원일 때 2천까지는 자기보다 먼저 나간다는 걸 알고 지금 저당을 설정해 줬는데 세월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9,500일 때 얼마까지 3,200까지 해주면 이 돈을 빌려준 국민은행이 불이의 손해를 보는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 금융기관 가만히 돈 빌려주고 있는데 손해보라 소리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무슨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선순위가 담보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이번 25회 때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 탁 뜨면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두 번째는 선순위가 담보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선순위 담보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표를 다 외운다는 건 무리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요구하면 표는 줍니다. 표를 줄 테니까 이 표를 보고 읽을 줄은 알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아파트에 아까와 같이 2000년도 이런 식으로 저당이 아주 오래전에 설정됐다면 최우선 변제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표 제일 위에 한번 봐봐요. 자, 만약에 90년도 뭐 3월 1일 날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저당이 잡혔다면 그때 최우선 변제는 얼마죠? 2천만 원 이하일 때 700까지 해준다는 표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90년도에 만약에 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서울에 들어가는 전세입자 최우선 변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금 2천만 원 이하로 들어가기는 부담스럽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범위에 된다고 무조건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실무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낙찰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순위가 담보된 날짜를 기준합니다. 이 개념을 꼭 잡고 계실 것.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